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파울리 카스칼. 파울리 파스칼 1725년부터 1807년 코르시카의 정치가, 애국지사, 제노브의 코르시카 지배를 중식시키는 데 이바지했으며 계몽정치와 개혁을 실시했다. 1735년부터 제노바의 대항해 코르시카인들을 이끌었던 자친토 파울리의 아들이며 1739년 망명을 떠나는 아버지를 따라 나폴리로 갔다. 그곳 사관학교에서 공부하고 코르시카의 독립을 위한 티증을 준비했다. 1755년 코르시카로 돌아와 제노바파를 누르고 유럽의 여느 나라보다도 민주적인 헌법에 따라 건설된 행정부에 선출됐다. 그 뒤 9년 동안 계몽적 천재주의 원칙을 내세워 경제와 정치를 안정시키고 코르시카를 변모시켰다. 동시에 전쟁을 계속했는데 처음에는 제무다와 싸우다가 1764년부터는 제노바와의 동맹국인 프랑스와 싸웠다. 프랑스는 1768년 코르시카를 침입해 들어와 1769년 민족주의자들을 패배시켰다. 파울리는 영국으로 피신해 조지 3세로부터 연금을 받으며 이후 20년 동안 런던에서 살았다. 프랑스 혁명 중에 중장경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어 1790년 7월 코르시카로 돌아갔으나 1793년 프랑스와 결별하고 다시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794년 영국 해군의 지원을 받으며 프랑스인들을 몰아냈고 그 뒤 조지 3세에게 코르시카 통치를 제의했다. 조지 3세는 길버트 엘리엇 경을 부왕으로 파견했고 엘리엇은 페얼리가 아닌 포초디 보르고를 고문관으로 채택했다. 파울리는 실망했으나 내분을 바라지 않았으므로 1795년 은퇴해 영국으로 가서 영국 정부가 주는 연금을 받으며 살았다. 페인 토마스 1737년부터 1809년 영국 태생의 미국 작가, 정치적인 문제를 다룬 소재자, 상식, 커먼센스과 위기, 크리시스를 통해 미국 독립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인간의 관리를 통해 프랑스 혁명을 옹호하고 왕정에 맞서 공화정을 역설했다. 당시 영국에서 활동 중이던 그는 획기적인 개혁 내용을 담은 이 책 때문에 영국 정부의 반역죄로 기소됐으나 체포령이 도달하기 전에 프랑스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이미 프랑스로 향하던 중이었다. 프랑스에서 그는 군주제 철폐에 환호를 보냈지만 왕당파에 대한 테러를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국왕 루이 16세의 목숨을 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로베스피에르와 산악파가 권력을 잡자 왕을 구하려 했던 노력의 대가로 1793년 12월 28일 투옥당했고 1794년 11월 4일 로베스피에르의 실각과 함께 풀려났다. 석방된 뒤 페이는 다시 국민공회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신론적 입장에서 쓴 이성의 시대 제1부, 1794년 제2부, 1796년가 무신론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어 1802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그곳에서도 지난날 독립전쟁의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추악한 무신론자로서 비난을 받았다. 그는 빈곤과 고독 속에서 파란많은 생애를 마쳤다.
베티옹 제롬. 베티옹 제롬 1756년부터 1794년 변호사 출신의 재원에 의해 국민공의 의원. 재원의회에서는 철친한 친구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민중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더 진전된 민주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헌의회가 해산된 뒤인 1792년 11월 파리 시정이 선출됐다. 그는 입법의회 시기에 지롱드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1792년 6월 20일 지롱드파가 루이 16세에 반대하는 대중 시위를 조직했을 때 시위를 적극적으로 진압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루이 16세는 7월 12일 그의 직무를 정지시켰지만 입법의회는 8월 3일 그를 다시 시장으로 임명했다. 국민공회에서는 지롱드파에 가담하여 1794년 6월 지롱드파의 몰락과 함께 의회에서 쫓겨났다. 체포를 면한 그는 몸을 피했다가 역시 지롱드파 지도자인 비조와 함께 자살했다. 포시에 클로드. 1744년부터 1794년 혁명 전 브루주의 부주교로서 혁명을 지지했으며 1792년 재완 의회가 부과한 입헌 선서를 하고 칼바도스 도의 입헌주교가 됐다. 입법의회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다른 지롱드파와 함께 1793년 처형당했다. 푸시에 조셉 1759년부터 1820년 정치가이자 프랑스 경찰의 조직가 구체제 하에서 오라토리오회 소속 학교의 교사로 일하다 1790년 수도회가 해산된 후 낭트 콜레주의 교장이 됐다. 1792년 9월 낭트에서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낭트 옵 니에브르 둥지에 파견되어 급진적인 비기독교화 정책을 폈다. 르용에서는 콜로데르부아와 함께 포로가 된 반란군에 대해 대규모 총살령을 집행하는 등 과도한 탄압 조치로 악명을 얻고 국민공회에 소환됐다. 소환된 후 로베스피에르에게 위협을 느끼고 테르미도르 쿠데타에 참여했다. 1799년 7월 20일에는 경찰 장관이 됐고 이어 나폴레옹의 프리메르 18일 쿠데타를 열렬히 지지했다. 이후 나폴레옹의 비밀 경찰을 조직하는 임무를 맡고 1809년 오투랑트 공자 듀크 오투랑트 차기를 받았다. 푸케탱빌 앙투안 캥뱅 푸케탱빌 앙투안 캥탱 1746년부터 1799년 프랑스 혁명계 법률가 공포정치 시기의 혁명재판소에서 검찰관으로 활약했다. 저널리스트인 까뮤 데블랭의 친구이자 친척이었다. 일찍부터 혁명을 지지했고 하위법률 공무원에서 파리 형사재판소 검사 대리까지 승진했다. 1794년 3월에는 혁명재판소 검사로 임명됐으며 공포정치 때 주도적인 인물로 부상했다. 부지런하면서도 무자비한 성격인 그는 마리 앙뚜아네트, 데물랭, 지롱드파, 에베르파 등 2,400명이 넘는 반혁명 문자를 기소했다고 공언했다.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한 이후 테르미도르 쿠데타의 주모자들에 대한 재판을 받고 처형됐다. 프라이 지니우스 1759년부터 1794년 하스부르크가를 위해 군수품 도급을 맡아 뿔을 쌓은 후 1792년 스트라스부르로 이주해 프랑스에 귀화했다. 곧 파리로와 국유지 투기로 돈을 벌고 여러 정치 집단과 친분을 맺었다. 1794년 스파이 혐의로 공안위원회에 고발됐다가 기소를 면했지만 다시 외국인의 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프레롱 루이 1754년부터 1802년 프랑스 혁명계 언론인이자 국민공회 의원 1789년 혁명 발발 직후 민중의 대변자 루아튜아 듀 피플라는 신문을 창간하여 새로운 입헌군주정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1792년 6월 국왕 루이 16세의 탈출을 기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프레롱은 국왕의 처형을 요구했다. 국민공회에서는 산악파에 속했다. 1793년 3월
마르세유와 툴롱의 반혁명 활동을 진압을 위해 파견되어 생포된 수백 명의 반란자들을 학살한 후 1794년 3월 공안위원회에 소환됐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 프레롱은 테르미도르 9.1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뒤이은 테르미도르 반동의 와중에서 프레롱은 민중의 대변자를 통해 작고병을 선투하는 한편 반혁명 테러단의 귀공자단 주니스 듀레를 조직하여 길거리에서 작고병 활동가들을 습격했다. 브리메르 쿠데타 후인 1801년 11월 산토 도밍고 군수로 임명됐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거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 있어요. 홍세화라는 작가께서 쓰신 책인데 거기서 프랑스가 되게 톨레랑스로 유명하다. 톨레랑스, 막 관용주의, 다른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관습인데 이 책에서는 그 공포정치라고 해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쪽이 집권했을 때는 이쪽 사람들 다 막 단두개 보내갖고 목 잘라 처형하고 이쪽이 집권했을 때는 또 이쪽 사람들 저쪽 사람들 다 처형하고 막 그래갖고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 이 정치적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공포정치 때 단두대에서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거를 교훈 삼아갖고 지금 프랑스가 정반대로 톨레랑스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롤리, 피에르, 프롤리 또는 프롤리, 피에르 1752년부터 1794년 오스트리아 재상 가우니추의 서자로 알려진 인물 1780년대부터 파리에서 생활했으며 급진적 신문 세계주의자를 발간했다. 디무리에를 포함한 지롱드파와 친분이 있던 그는 디무리에의 배신을 막기 위해 국민공회에 의해 여러 차례 벨기에에 파견됐으나 임무에 실패하고 디무리에가 오스트리아로 넘어간 후 공모를 의심받았다. 1794년 민중협회 대표들의 협의체인 중앙위원회 구성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점점 더 외국의 스파이로 의심을 사게 됐고 1794년 2월 체포되어 에베르파와 함께 처형됐다. 프리웨르 드 라 코트도르 또는 프리웨르 디 베르누아 클로드 앙뚜안 프리메들라 코트도르 오어 프리웨르 디 디베르누아 클로드 앙투안 1764년부터 1832년 공병기술자 출신의 입법 의회 국민공회 의원 1794년 8월 14일 역시 공병기술자인 친구 라자르 까르나와 함께 공안위원회 위원에 선출됐다. 까르나가 군사작전을 전담한 반면 프리웨르는 군수 물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부여받았다. 군수 산업의 국유화를 지휘했으며 짜코뱅 정권이 수행한 광범위한 통제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는 통제경제 정책을 임시방편으로 생각하고 파리의 민중들이 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반대하는 등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쟁 수행 문제를 둘러싸고 로베스피에르와 갈등을 일으킨 카르노를 지지했지만 테르미도르 쿠데타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전쟁 수행에서의 공을 인정받아 테르미도르 반등기의 숙청을 면했다. 총재정부 시기에 500인 의회에 선출됐으나 1798년 군에 복귀했다. 부티장 짱바티스트 부티장 짱바티스트 1750년부터 미사 성직자 공산주의자 재산을 나누어 갖고 최소한의 것만 소유할 것을 시민들에게 설교했다. 피슈구리 장샤르 피슈구리 장샤르 1761년부터 1804년 군인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789년 혁명이 일어날 당시 특무상사였다. 1792년 중령으로 진급했다. 1793년 10월 라인강 주둔군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어 오슈 장군을 도와 12월 알자스에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동맹군을 몰아내는 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경쟁자인 오슈를 시기에 정부에 오슈를 반역자라고 모함하여 투옥시켰다. 1794년 3월 1794년 4월 북부군 지휘관으로 모젤 주둔군 사령관 주른단 장군과 함께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 침공작전을 감행해 1795년 11월 암스테르담을 점령했다. 파리에 개선하면서 조국의 구원자로 환호를 받았다. 1795년 중년 모젤 라인강 주둔군 통합사령관에 임명됐지만 이때 이미 프랑스 공화정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1796년 3월 사령관직을 사임하고 1797년 5월 500인 의회 의장에 선출되어 왕당파 의원들을 지지했다. 그러나 반역 세력과 접촉한 소문이 파리에 퍼져 있었고 프릭티도르 18일 1797년 9월 4일에 쿠데타로 왕당파가 정부에서 추방될 때 체포되어 기아나로 유배당했다. 기아나 제도에서 탈출한 그는 독일을 거쳐 영국으로 망명했다. 1804년 1월 비밀리에 프랑스에 잠입, 보나파르트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음모를 추진했다. 6월 28일 파리에서 체포되어 파리 기사단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피트 윌리엄 1759년부터 1806년 영국의 총리 1783년부터 1801년 1804년부터 1806년 아버지인 윌리엄 피트와 구별하여 흔히 소 피트라 불린다. 18세기 중반의 유명한 정치가인 채턴 백작 1세 윌리엄 피트의 둘째 아들이다. 대피트 1783년에 총리가 됐으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1794년 대불 동맹의 결성을 주도했다. 필리포 피에르 니콜라스 1756년부터 1794년 법률가 출신의 국민공회 의원, 국민공회에서는 당통파였으며 루이 16세 재판에서 민중회의 상소를 지지했다. 프랑스 서부 팔란 지역에 파견됐으나 상킬로트 장군 로시뇰 및 롱상가데를 파여 코르델리아 클럽에 고발됐고 1794년 1월 자코벤 클럽에서 추방됐다. 1794년 3월 소환되어 당통파와 함께 처형됐다. 사후 옴기니의 후기 사후 2세기가 지났어도 로베스피에르는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 논쟁은 언제나 발언하는 이의 정치적 입장과 시대의 정치적 상황 및 요구에 직결돼 있다. 그런 점에서 로베스피에르를 둘러싼 논쟁은 어느 역사가가 말했듯 프랑스의 영구적 내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에서 로베스피에르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든 이 책의 저자가 인정하는 대로 그가 사랑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그의 이미지가 기요틴, 단두대, 곧 공원포정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수의 사회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였던 인물들을 제외하면 19세기의 역사가들 대부분은 공포정치의 잔혹함이 로베스피에르의 지적, 도덕적 결함에 기인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로베스피에르는 교수대의 독재자, 기요틴의 교황, 동정심 없고 무자비한 인물, 정신과 마음이 증오로 뒤틀린 인물, 재능은 평범하면서 야심은 극단적인 인물, 전형적인 공론가 위선적인 비방꾼이었다. 이건 아니다.
이러한 평가들은 반혁명적 역사가 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혁명을 지지하고 프랑스가 위기에 처해있던 1793년에는 강력한 정부와 비상조치가 필요했다고 인정하는 역사가라 해도 프레리알 22일 1794년 6월 10일 법 이후의 대공포는 야망과 광기의 체제이자 중세의 부활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로베스피에르는 바로 그것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물이었다.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이러한 가치없는 평가는 20세기 후반 들어서 더 세련된 수사와 함께 부활했다. 프랑스 혁명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원인, 계급투쟁적 내용을 강조하는 자코뱅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을 비판하며 출연한 수정주의 학파의 역사가들은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비판에서 위에 언급한 19세기 역사가들의 시각으로 복귀했다. 드니리시에 따르면 로베스피에르의 비열한 성격적 특징, 즉 인신공격, 의심, 고발, 저급한 음모의 성향이 그의 인기와 성공에 기여한 요인이었다. 프랑스와 피레와 오조프는 로베스피에르가 혁명의 담론을 누구보다도 잘 구사하는 인물이었고 그것이 그가 권좌에 오른 이유라고 봤다. 그 담론이란 음모와 의심, 특권층과 민중, 반역자와 애국파라는 만이교적 담론이었다. 그들에 따르면 혁명과 공포정치에서 로베스피에르의 인성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의 시작과 함께 작동하기 시작한 혁명, 이데올로기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 담론의 확산에 자신의 입술을 빌려주고 혁명의 소용돌이에 자신을 맡긴 것뿐이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를 혁명적 담론의 운반책으로 보는 이러한 시각에서도 여전히 로베스피에르는 무자비한 야심가이며 마키아벨리적이고 의심 많은 살인자이다. 이 책의 저자 장마생은 이와 같은 초상화 속의 인물을 진정한 로베스피에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장마생이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에서 그려낸 로베스피에르의 초상화는 20세기 초 로베스피에르의 복권을 위해 배진했던 자코뱅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의 기스 알베즈 마티에주에 기대고 있다. 마티에주에 따르면 로베스피에르는 섬세한 감수성의 소유자이며 타고난 운명가였고 시대에 앞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문체를 구사한 탁월한 문필가였다. 로베스피에르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건설자이자 가난한 이들을 사랑한 민중의 벗이었으며 그들을 위한 사회적 강령을 가지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예는 재산의 재분배와 사회정의를 위한 위대한 정책의 출발점인 방토지법이었다. 또 마티에즈는 프레리알 22일법이 끔찍한 것이었음을 인정하지만 그 법의 시행에서 로베스피에르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공안위원회 전체에 책임을 돌리고자 했다. 이러한 마티에주의 시각을 이 책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생이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다소간 감상적인 이러한 시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마생은 마티에주에 기대어 혁명 주체들의 경제적 동기와 공포정치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로베스피에르의 진보적이고 민중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로베스피에르가 사회적으로는 부르주아이자 사상적으로는 루소의 아들이라는 그 자신의 한계와 훗날 마르크스와 레닌이 딛고 서있던 계급적 토대를 결여한 18세기 말의 시대적 한계에 갇힌 인물이었음을 직시한다. 그 점에서 마생은 마티에주의 뒤를 잇는 조르주 루페르브르와 알베르 소브르의 연구 성과에도 따 있다. 로베스피에르가 옹호했던 민중은 수십 년 후에나 노동자, 프롤레타리아가 될 혁명기에는 전혀 균일하지 못한 집단이었다. 그 민중은 낡고 모순적인 이데올로기와 혼란스러운 요구들에 갇혀 있었고 로베스피에르 역시 그 혼란과 모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게다가 로베스피에르에게 민중은 혁명의 심장이며 팔이지만 혁명의 두뇌는 여전히 부르주아지였다. 부르주아 로베스피에르는 빵을 위해 봉기하는 민중의 현실적 상황에 온전히 공감하기 어려웠다.
로베스피에르의 볼락은 그러한 점들로 설명된다. 궁극적으로 그는 민중운동과 괴리될 수밖에 없었고 프레리알 22일 법에 따른 대공포와 최고존재 이타르스프림의 귀의는 그 괴리의 기결이었다. 프랑스 혁명사 연구에서 혁명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혁명적 투쟁의 사회계급적 내용을 경시하는 수정주의적 해석이 득세하고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한 상황에서 마생의 시각은 어느 정도 구식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수정주의적 해석이 앞선 시대의 연구를 거칠고 조야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세련된 수사와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어. 로베스피에르를 더 공정하고 유의미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예단할 이유는 없다. 로베스피에르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의 구체적 정황에 밀착하여 양자를 이해하려는 마생의 소박한 방식은 앞에 언급한 피레와 오주프 시계 설명, 즉 공포정치가 이미 혁명 초부터 출현한 만이교적 담론 속에서 정당화됐으며 그 담론은 바로 로베스피에르의 입을 통해 가장 순수한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주장을 오히려 효과적으로 반박한다. 마생이 이미 50년 전에 우리에게 소개한 로베스피에르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수행 가능한 인물을 직시하고 그것을 설득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인물이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로베스피에르는 국왕의 바렌 탈주 직후 공화주의 운동에 반대했고 입법 의회에서 전쟁에 반대했으며 사형제에 반대했고 1791년 헌법의 결함과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수호자로 자처했으며 준비되지 않은 무모한 봉기에 반대했던 것이다. 로베스피에르의 여러 전기들 중에서도 출간된 지 50년이 지난 이 책을 선택한 것은 마생의 시각과 방법이 아직도 가치있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 마생의 시대로부터 반세기의 시간이 흐르고 중요한 시대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이들이 마생의 시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랑스 혁명 200주년 1989년 기념 사업을 총괄했던 혁명사의 대가 미셸 보벨 이 스스로 여전히 로베스피에르주의자임을 선언한 것이나 1984년 폴란드의 감독 안제이 바이다의 영화 당통이 상영되었을 때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과 정치가들이 보여준 반응은 그들이 여전히 로베스피에르를 자신들의 모범이자 상징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로베스피에르는 장마생이 그려낸 초상화 속의 그 인물, 즉 1789년 3부의 소집에 앞서 고향인 알라스 구두수성공 조합의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치적 경력을 시작한 인물. 의회의 자코벤 클럽에서 끊임없이 민중, 하층민, 가진 것 없는 이들, 추방당한 이들, 유대인, 노예를 위해 싸운 인물, 제어한 의회에서 납세에게 따른 선거권 제한에 외롭게 맞서 싸운 민주주의자, 전쟁이 군사독재로 이어질 것을 예견하고 전쟁을 거부한 선견지병의 정치가이다.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그들의 애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아마도 미셸 보벨이 당통에 관한 진지하고 비판적인 평을 마무리하면서 인용한 20세기 초의 사회주의자 장 조레스의 선언일 것이다. 나는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나는 자코벤 클럽에서 그의 옆에 앉을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 책을 번역하면서 많은 분들의 크고 작은 도움을 입었다. 옆에서 응원해주신 연구실 선후배들, 그리고 사랑하는 딸 세날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특히 귀한 머리말을 흔쾌히 써주신 최갑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선생님께서는 번역을 권하시고 번역하는 동안 따뜻하고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선생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05년 7월 양희영 18